비린내 난다. 어이, 생선팔이 옷에 생선 비닐 묻어 있는 거 아니냐? 아유, 제 옆에만 가면 그렇게 생선 비린내가 난다니까. 가까이 오지 마. 비린내 묻어. 어릴 때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은 항상 저에게 비린내가 난다며 놀렸었어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할 정도로 저는 비린내에 민감했는데 이게 다 놀림을 받아서 그런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생선 냄새가 난다는 게 커다란 트라우마였고 커다란 충격이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만 해도 매일같이 친정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생선을 지키고 파리를 쫓곤 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반 친구들이 제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부터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학년 때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남자아이들은 물론 여자아이들도 제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부터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에 예민해지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샤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에게서 나는 생선 냄새는 좁은 단칸방에 가득 찼고 제 몸에도 자연스럽게 배이게 되었지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었어요. 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사춘기 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의 옷과 제 옷이 같은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불만이었고, 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서 냄새조차 빠지지 않는 단칸방에서 친정엄마와 단둘이 살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불효막심했죠. 그때는 그냥 제 처지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저에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남자라면서 부산에 있는 큰 삼촌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큰 삼촌네는 돈이 꽤 많았는데 큰 삼촌이 자수성가해서 재력을 쌓은 것이었어요. 부산에서 어업을 하셨는데 큰 양식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큰 삼촌네는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4살이던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정엄마가 뭐라도 해보시겠다고 큰 삼촌에게 생선을 받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오빠만 큰 삼촌의 양자로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왜 저는 안 보낸 거냐고요? 큰 삼촌이 아들 아니면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의 고향은 경상도였는데 우리 할머니가 남자는 하늘이다 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재산, 모든 지원을 전부 큰 삼촌에게만 주셨었던 거지요. 우리 친정엄마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고 그때부터 일을 했다고 하셨었어요. 큰 삼촌이 하는 일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 친정엄마는 그게 늘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말이에요. 아무튼 오빠는 큰 삼촌 댁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와보지도 않았고 연락도 아주 간간히 할 뿐 제대로 된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오빠가 매번 부러웠지요. 오빠는 남자로 태어나서 부잣집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저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단칸방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으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저를 큰 삼촌 댁에 안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빠를 보낸 뒤에 남매가 같이 붙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큰 삼촌에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거절이 돌아왔거든요. 그 거절이 어린 나이였지만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미영아, 알지? 네가 번듯하게 잘 커서 네 엄마가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네가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네 엄마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니? 시장에서 생선 팔고 오면 힘드니까 집안일도 좀 하고 말이야. 너도 이제 12살이면 다 크지 않았니? 네 엄마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말이야. 그게 여자가 할 일이란다. 그래야 나중에 시집도 잘 가는 법이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게 바로 차별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자라고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제대로 된 집에서나 살 수 있게 지원이라도 좀 해주지 하는 생각도 당연히 했죠. 큰 삼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할머니의 재산을 전부 꿀꺽했음에도 동생인 우리 엄마에게 한 푼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를 양자로 데려간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라고 했지요.
문제는 양자로 드렸으면 우리랑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던가. 큰삼촌은 오빠에게도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연락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더 이악 물고 잘 살 수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효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냥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와의 인연을 끊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곤욕스러웠습니다. 처음 초경을 시작했을 땐 정말 그 흔한 생리대 하나 사달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의 형편이었거든요. 엄마의 생선은 큰삼촌에게 바로 받아오는 것이었으니까 싱싱하긴 했지만 그것도 공짜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부담이 컸고 시장 통해서 생선을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냐고요. 저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악바리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전교 1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었고 그 덕에 선생님들은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은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저를 멀리하지 않으셨었거든요. 만약 그런 선생님들까지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동네의 자랑처럼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갔고 그때까지도 단칸방 신세였지만 제가 취업을 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벌어오는 월급이 넉넉했고 제 나이 27살이 되었을 땐 단칸방에서 꽤 괜찮은 투룸으로 된 빌라 월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는 점이 좀 서글프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와 한 이불 덮고 평생을 살다가 제 방이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나이 27살에 느끼는 행복치고는 너무 소소하죠. 그래도 보증금을 넉넉하게 끼워 넣었기 때문에 월세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29살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 제가 전공을 말이에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컴퓨터 공학 쪽을 했는데 29살에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4학년 때 취업계를 내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해서 경력도 꽤 쌓인 상태였고 연차에 비해 실력이 뛰어난 편이라 이미 시니어 개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해서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이트를 오픈할 때 소스 프로그램을 짜준다던가 아니면 어플을 만드는데 외주를 맡는다던가 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프리랜서 활동을 하니까 저를 알고 먼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때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한 덕분에 창업하자마자 일거리가 넘쳐나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닐 때에도 개발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 있어서 월급을 꽤 많이 받긴 했지만 창업을 한 이후부터는 몇 년간 대기업에서 번 돈을 1년 만에 벌게 되었지요. 저는 그 돈을 모아서 나이 33살이 되었을 땐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지요. 오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어요. 간경화가 찾아오게 되면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큰 삼촌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간이식 수술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삼촌, 지금 저한테 평생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지낸 오빠에게 간이식을 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여자 검사를 받으라고요? 그럼 어떡하냐. 평생을 키워오고 우리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 장남인데 이렇게 가게 내버려둬? 가족이라면 당연히 공여도 해야지. 아, 잔소리 말고 당장 검사 받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안의 기둥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아니 무슨 용왕님이 거북이한테 토끼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처럼 저에게 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게다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직은 소기업이지만 규모에 비해 매출이 높은 회사 사장이었는데 갑자기 간 공여를 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동안 오빠가 저랑 친정엄마를 알뜰하게 살폈으면 모르겠지만요. 본인은 그 큰 양식장을 물려받아서 이리저리 전국으로 도매 사업하고 돈도 넉넉하게 잘 벌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저랑 친정엄마는 모른 척 해놓고 이제 와서 간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웃긴 게 명절에 저랑 우리 엄마 보러 서울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큰 집에나 가고 말았죠.
근데 그런 오빠한테 갑자기 간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주고 싶겠어요. 저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만사 어떻게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겠나요? 제가 일이 바빠서 몰랐던 사이에 엄마가 간 기증을 해주겠다고 검사를 받고 온 것입니다. 엄마, 미쳤어? 도대체 그 인간 뭐가 그렇게 예쁘고 정이 간다고 간을 주겠다고 그래? 엄마 나이도 생각을 해야지. 엄마 환갑이야 환갑. 나이도 지긋한데 지금 간 기증했다가 엄마한테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에서 쉬고나 있으면 말을 안 해. 내가 생활비도 주는데 왜 아직도 생선 장사를 하고 있냐고. 미영아, 너나 준영이나 나한테는 다 똑같이 네 배로 낳은 자식이야. 내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고 그러니. 오빠는 엄마보단 큰 삼촌네를 더 가족으로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거지. 아무리 엄마 배를 낳았다고 해도 엄마 아들 아니야. 이제는 큰 집 자식이라고. 걔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니? 큰 집에서 어디 못 가게 잡아두니까 그런 거지. 나는 다 이해한다. 준영이도 매번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뭐하니? 간이식 해주고 엄마도 편안하게 지내면 서로 좋지 않겠니? 바보 같아서 그렇지. 나 대학 다닐 때 오빠는 이미 삼촌네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내 대학 등록금 한 푼을 안 보내준 거 몰라서 그래? 자기 이득만 취하다가 이제 와서 아프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 그렇게 아끼는 자식이면 큰 삼촌이나 숙모가 이식해주면 되지. 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이미 검사를 해봤는데 안 맞는다더라. 아유 어쩌겠니. 이식대기를 걸어두면 언제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데. 내가 딱 맞는다고 하대. 이거는 주라는 뜻 아니겠어. 친정엄마는 끝끝내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크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아무리 잘해줘봐야 딸은 평생 친정엄마를 짝사랑하는 입장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서글프더라고요. 제 나이 33살, 평생 친정엄마와 함께 부대끼며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식을 위해서 검사를 받고 하는 동안 선을 보러 다녔어요. 이식 검사도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었고 수술까지도 몇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선을 받고 엄마가 이식 수술을 하기로 수술 날짜를 받아왔을 때 저는 3개월 만난 남자와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아들만 챙기겠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던 거지요. 엄마는 좀 더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상견례를 하러 서울에 올라왔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지요. 아니, 솔직히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식 수술을 해주겠다고 했고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오빠는 아프다면서 상견례 자리에 안 왔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인데 굳이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친정엄마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갔어요. 사돈, 처음 뵙습니다. 아주 강인한 딸을 두셨어요. 여자 혼자서 이런 큰 사업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업한 지도 시간이 흘러서 무척이나 안정되었다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사돈이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아유, 제가 고생을 하긴요. 우리 미영이가 알아서 잘 커져서 저는 걱정거리 하나 없이 미영이 키웠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많이 놀랐는데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에 안심이 드네요. 사돈 어른 인상이 참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인상 좋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고 듣거든요. 며느라가가 참 뚝심 있는 아이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아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둘이 좋다니까 결혼시키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혹시 저 집이나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요?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그건요. 저랑 이 사람이랑 둘이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저희가 가진 돈에서 작은 전셋집 구하고 신혼살림 차려서 살아보려고요. 이도 꽤 괜찮은 기업에서 재직 중이고 저도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이래서 우리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 나이에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돈 쓰면 앞으로 노후가 걱정돼서 말이야.
사돈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으시지요? 아, 예, 예. 제가 지금은 일을 쉬고 있지만 곧 다시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 그 나이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고요? 사돈이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는 생태찌개 파는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장사가 쏠쏠하게 잘 되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거든요. 아이고, 제가 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습니다. 사돈이 생태찌개 팔고 있으니 같은 직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뭐 생태찌개랑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거랑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뭔지. 아무튼 신혼집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기로 했고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랑 남편이랑은 같은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너무 허황된 쇼 같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축의금 내라고 재촉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웨딩드레스나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저랑은 웨딩 촬영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하는 데면 몇 천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리고 식장 잡고 식 올리는 날 기다리는 데만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리는 것도 솔직히 너무 답답했어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저는 늘 계획한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했거든요. 결혼도 일처럼 바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양가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태니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설득을 했고 우리 친정엄마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혼인신고만 하고 싸게 웨딩 촬영이라고 하기도 뭐한 사진 한 장 찍고 그래도 신혼여행은 가야지 싶어서 해외로 여행은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정엄마는 예정이 되어 있던 간이식 수술을 하셨고요. 다행히 오빠랑 친정엄마 둘 다 건강은 되찾게 되었어요. 후유증을 걱정하긴 했지만 친정엄마께서도 그동안 몸 관리를 잘해오신 덕분인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도 없으셨고요. 저는 엄마랑 살던 집에서 나와서 남편과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거의 3개월 동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오지 못하시고 계속 오빠네 집에서 지내시면서 손주들도 보고 몸조리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또 은근히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둘 다 시간을 많이 뺄 수가 없어서 5일 동안 홍콩으로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신혼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3개월밖에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했지만 생활 습관도 너무나도 비슷했고 무엇보다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행복했어요. 집안일도 나눠서 해주고 항상 제 기분을 먼저 살펴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한테 있었지요.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며느리가 하며 제 칭찬을 해주시던 분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은근히 틱틱거리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들 살이 좀 내렸나? 확실히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좀 홀쭉해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아들 밥 잘 못 얻어먹고 다니니? 얘 며느리야. 너 혹시 우리 아들한테 매번 생선 반찬만 주는 거 아니지? 사돈이 생선 판다더니. 지금은 저희 친정엄마도 시장에서 일 안 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저 생선 싫어해요. 아니, 생선 가게 딸이 생선을 싫어해? 왜? 아니, 우리 식당도 생태찌개 파는 식당인데 생선 싫어해서 일은 어떻게 도우려고 그러니? 일을 돕긴 뭘 도와요. 가뜩이나 지금 회사 일로 서로 바빠 죽겠는데 엄마 식당에서 일할 시간이 없지. 그리고 그런 걸 왜 며느리한테 시켜 아들 내버려 두고. 우리 아들 생선 싫어하잖아. 생선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는데 일을 어떻게 시키겠니? 그리고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저도 생선 비린내 싫어해요, 어머님.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생선 반찬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댁에서 하는 일은 도와야지. 주말에 할 거 없으면 가게 나와서 일손도 좀 돕고 그래라.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거야.
안 그래도 니네들 결혼식 안 올린다고 난리쳤어. 축의금도 회수 하나도 못했는데. 시댁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 아니니? 그거라도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와이프 부려먹으면 나도 시장통에 나가서 장모님 옆에서 생선 팔아야겠네. 어머 얘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너 생선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면서 비린내 나는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사람도 못하는 거죠. 비린내 싫다고 하는데 생태찌개 집에서 일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참나. 남편이 아니었으면 제가 뒤집어 엎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무슨 시댁 일이라면 두 팔 다 걷어붙이고 가야 하는 사람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게요. 제가 반반 결혼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제가 입을 열기 전에 계속해서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입장을 이해해 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친정엄마는 여전히 생선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어요.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생선 파는 일은 평생의 업이라면서 나이가 60 중반인데도 시장통으로 매일 출근을 하는데 좀 답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간이식 수술도 하신 분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 사이에 시댁에서는 생태찌개 가게를 그만두었고 제가 드리는 용돈에 연금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 맞이하는 네 번째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양가에 뭐가 필요한지 여쭈어보고 선물을 사드렸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라고 돈 봉투 드릴 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돈 봉투 넉넉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은행에 가서 미리 돈을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4년 사이에 변한 게 조금 있었는데 간이식을 해준 다음에 오빠가 우리 친정엄마를 알뜰하게 챙긴다는 것이었어요. 부산에 살고 있었지만 가끔 엄마를 부산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제가 결혼을 해서 나와 사니까 오빠가 가끔은 조카들 데리고 서울에 와서 엄마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야 뭐 이 자식이 철들었나 하고 그런가 보다 했지요. 친정엄마는 오빠가 그렇게 찾아오는 게 너무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오빠네 가족 모임이 있거나 하면 부모가 가야 할 자리에 큰삼촌이 모든 자리에 나가곤 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는 오빠네 가족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얼굴도 보고 지내고 또 며느리인 새언니가 친정엄마한테 안부 전화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튼 엄마한테 어버이날 선물로 이번에도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용돈 봉투 줄 건데 오빠는 뭐 준대? 오빠네도 용돈 봉투 주나? 그럼 얼마나 줘? 네 오빠는 뭐 특산품도 보내고 생선 계속 꾸준히 싸게 싸게 넘겨주잖니. 생활비 보태주는 거나 다름없어서 용돈은 그렇게 많이 안 준다. 근데 말이다. 이번에 용돈 봉투 말고 다른 걸로 주면 안 되겠니? 다른 거? 뭐? 용돈 봉투도 주고 다른 것도 드릴게. 뭐 필요한데? 뭐 가전제품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이번에 글쎄 엄마가 부산에 가잖니. 네 오빠 사돈댁들 만나러 말이다. 매번 큰 집에서 자리하다가 이번에는 나도 보고 싶다면서 꼭 와달라고 하시지 뭐냐. 아이 근데 내가 괜찮은 옷이 없어서 꽃샘 추위도 입고 하다고 하니까 봄에 입기 좋은 코트 한 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코트 선물로 해줄게. 가져가서 사자. 내가 뭐 본다고 하니 네가 가서 대충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사줘라. 따라갔다가 가격 비싸면 괜히 입을 엄두가 안 날 것 같으니까 아이 그냥 모르고 있게. 친정엄마 말도 이해가 가서 알겠다고 하고는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입어도 무난하겠다 싶은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아주 비싸게 결제를 하고선 백화점 봉투째로 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는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가 코트색이 너무너무 예쁘다면서 생선 비린내라도 옮을까봐 걱정이라고 허허 웃으시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동안 돈 봉투나 쥐어드릴 줄 알았지. 좋은 옷 한 벌 못 해드린 게 죄송스러웠어요. 아무튼 어버이날이 되기 며칠 전에 선물을 미리 전달해 드렸어요. 왜냐면 어버이날에 엄마가 부산을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일정이 있으시니까 미리 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어버이날 당일이 되고 친정엄마가 부산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도 없으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고기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놨고 시댁 식구들이랑 비싼 소고기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 사업이 날이 가면 갈수록 거래처도 늘고 돈도 넉넉하게 벌어서 아주 여유로웠거든요. 근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제가 20분 정도 일이 더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게 가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을 테니 헐레벌떡 고깃집에 도착을 해서 예약한 내 이름을 대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랑 먼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예약한 룸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황당한 걸 봤지 뭐예요. 아니 옷걸이에 말이에요. 옷이 걸려 있는데 연한 베이지색 코트가 딱 우리 엄마 선물해 준 코트랑 똑같은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일이 조금 늦게 끝나서 늦었네요. 식사 주문하셨어요? 아, 먼저 해놨다. 나오면 먹자. 그나저나 우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게 일이 바빠서 어째? 그래도 그만큼 많이 버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고 고기도 얻어먹고 할 수 있어서 좋구나.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놈이라 내가 아주 호강해. 용돈이야 매번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당신이 무슨 선물 준비 따로 했어? 말을 하지 같이 준비하게. 당신 혼자서 뭘 했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셔? 어? 아니 나 선물 따로 안 드렸는데. 선물은 내가 알아서 챙겼지. 아무튼 아들아, 고맙다. 네가 준 용돈으로 이번 달에는 우리 강원도로 여행이나 다녀오려고 그런다. 저기 며느리가 준 코트 딱 입고 말이다. 강원도는 아직 쌀쌀하다대. 코트 입기 딱 좋은 날씨지. 예, 그나저나 저 코트 엄청 비싸지? 아주 내 피도 얇고 겉은 탄탄한 게 딱 봐도 고가의 상품 같더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코트 제가 저희 친정엄마께 사드린 거랑 같은 제품인데 제가 코트를 사드린 적이 없는데 사드렸다고 하시는 걸 보면 저 혹시 저희 친정엄마께 드린 코트를 어머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아니 내가 생선을 좀 사서 저녁에 생선찌개를 끓이려고 사돈 가게에 갔더니 무슨 신주 딴지 못 치듯이 저 코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 딱 봐도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는 게 사돈 입기에는 너무 비싸고 좋은 코트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엄마한테 사드린 코트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머님께서 무슨 권리로요? 너는 무슨 말이 그러니? 권리는 무슨 권리? 옷이라는 건 말이다. 어울리는 사람이 입어야 하는 법이야. 맨 시장 통해서 생선이나 파는 사람이 저렇게 비싼 코트를 입을 일이 뭐가 있어. 생선 팔 때 코트 입고 팔 거라니? 비린내나 풍기는 게 꼴값 그만 떨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비린내나 풍기는 게 꼴값을 그만 떨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런 말을 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상견례 때도 일부러 말을 아끼긴 했는데 사돈한테서 비린내가 엄청나게 나는 거 너 아니?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는 항상 좋은 향기만 풍기는데 말이야. 그렇게 비린내 풍기는 사람이 비싼 옷 입어봐야 비싼 줄도 모르고 아까운 줄도 모르는 법 아니겠냐고. 아는 사람이 입어야 태가 나는 법이야. 당장 저 코트 돌려주세요. 그럼 엄마는 도대체 부산에 뭘 입고 간 거야? 아니 우리 친정엄마께서 오늘 부산에 사는 오빠 보러 가면서 입겠다고 좋은 옷 한 벌 해달라고 하셔서 사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무시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니? 지금 근데 어디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런 옷도 입을 줄 아는 사람이 입어야지. 어디 거적대기 같은 거 위에 좋은 코트만 걸친다고 되니? 어머님 제가 취직하고 내복 하나 사드리겠다고 했을 때도 필요 없다면서 돈 아끼라고 한 저희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달라고 하신 코트였어요. 그동안 혼자의 몸으로 단칸방에서 생선 팔아치우면서 힘들게 저 키우시고 아들 자식이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남의 집 양자로 보내신 분이 저희 친정엄마라고요. 연락도 잘 되지 않던 아들한테 자기 배로 낳았다고 간이식 해주고 나서 사이가 좋아져서 아들네 가족들 사돈들 보러 간다고 좋은 옷 한 벌 사달라고 해서 사드린 옷이었다고요. 아니 얘는 진짜 시끄럽게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달라고 하니까 별소리 없이 주던데. 그럼 그때 주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이 비린내나 풍기는 게 꼴값 떨지 말고 내놓으라고 했다면서요. 탈자식이 혹여라도 시집살이 당할까 봐 새 거 사주라는 말도 못하고 본인 옷 내어주신 거겠죠. 그렇게 남의 것을 강도질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뭐라고? 강도질? 예, 너 지금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지금 나한테 강도짓이라고 했어? 주니까 받은 건데 그게 왜 강도짓이야? 네가 지금 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해대는구나. 어쩜 얼마나 애가 배운 게 없으면 시애미한테 강도짓이라고 말을 해? 제가 왜 배운 게 없어요? 이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와서 일찌감치 대기업도 취직했던 사람인데 어머님이야말로 어린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을 하셨네요. 그거 못 배워먹은 거 아닌가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억지로 쥐어주신 거겠죠. 차라리 저한테 하나 사달라고 하시지. 왜 그걸 빼앗아요? 왜? 나한테 지금 못 배워먹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의의가 없어서 정말 내가 우더른으로서 이 작태를 참고 넘겨야 해?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달라고 했겠니? 격식에 안 맞는 사람이 그런 옷을 입으니까 창피라도 당할까 봐 달라고 한 거야. 나도 우리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거든. 안 참으시면 어쩔 건데요. 그럼 개뿔도 없는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왜 우리 엄마가 거절도 못하는 처지인 거 알면서 그걸 달라고 하시냐니까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개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거야? 예, 너 회사 하나 차려서 운영한다고 너무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도 대기업에서 벌써 8년을 일했어. 지금 우리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꼴을 보니까 결혼 생활이 어떤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아유, 네가 들들 볶아대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내가 이런 며느리를 뭐 좋다고 모시고 살아야 해? 언제 모시고 살았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육아휴직 내고 일 안 해도 되면 애 갖고 싶거든요. 이 인간이 취업할 생각도 없는데 저 혼자 벌어서 생활비 다 대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어머님이 지금 드시는 그 고기부터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는 용돈에 생신이다, 명절이다, 어버이날이다 쥐어드리는 거 전부 제 지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비린내가 나니 꼴값을 떠니 그러면서 강도짓을 해요? 뭐야?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아니라 네 돈이라고? 아이, 잠깐.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할 생각이 없어?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진짜 엄마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옷 한 벌 해드렸지. 장모님 걸 왜 뺏어오고 그래? 엄마가 이건 선 넘었지.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눈알이 뒤집혀 있었죠. 그때 직원이 소 양념갈비를 가지고 왔고 다들 잠시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체면을 차릴 게 있다고 직원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건지 자기들도 아는 거겠죠. 얼마나 무식하고 뻔뻔한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직원이 음식을 내려놓고 가자마자 제가 그 양념갈비를 쟁반째 들어서 시어머니께 쏟아버렸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주 갈비 양념 한 방울까지 탈탈 털어서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었더니 다들 경악에 물든 얼굴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얘, 너 정말 미친 거니? 아니, 갈비를 왜 나한테 쏟아부어? 이 옷들 다 어쩔 거야. 딱 어머님 인품에 맞게 리폼해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기가 막혀서. 이 인간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 따라서 사업하고 싶다고 회사 그만두고 사업체 차렸다가 3개월 만에 시원하게 말아먹은 뒤로 쭉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 친정집에 살갑게 굴고 눈치는 빨라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척척 대령하고 어머님께서 잔소리하려고 치면 나서서 막아주고 해서 그게 이뻐서 데리고 살았던 건데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살 이유가 없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잘하고 있는 거 알잖아. 알지. 근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네. 내가 아무리 돈을 퍼부으면 뭐하니 결국에는 돌아오는 게 비린내 난다는 조롱뿐인데 우리 친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랑 명절이고 생신이고 얼굴 보고 산다고? 난 못해.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낫지. 아니, 갑자기 또 이혼을 이야기한다고?
그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린내 나니 꼴값이니 했던 건 좀 심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이혼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그건 안 되지. 제가 하겠다는데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결혼 생활 1년 만에 백수됐고 벌어왔던 돈이라 해봐야 전부 사업한다고 날려먹은 와중에 집안에 딱히 기여한 것도 없고 제가 이혼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법 없으니까 그냥 안 보는 쪽이 낫겠다 싶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예. 아니 내가 사돈한테 가서 옷 세탁해서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니? 무슨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려고 그래? 사과요? 진심이 담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임기응변 같은데 사과를 하겠다고요? 정말로요? 어머님께서 은연중에 저희 친정집 무시하셨던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매번 우리 아들이 얼굴살이 빠진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건 아니냐면서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도 주셨었고요. 예, 그거야. 네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으니까 괜히 조바심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한번 삐댄 거지. 내가 뭐 진심으로 그랬겠니? 예, 내가 죄송하다고 사돈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마. 그 커트도 돌려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 이혼까지는 좀. 당신도 마찬가지야. 항상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무엇보다 눈치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척척 대령했으니까 데리고 산 거지. 능력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 굳이 데리고 살 이유 없거든. 쫓겨나기 싫으면 하루빨리 취업해. 헛바람 그만 들고 취직하라고. 그래야 애도 낳고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취업 자리 알아보고 있어. 빨리 할게. 자기가 자격증 따라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봤잖아. 붙을 것 같으니까 취업 빨리 할게. 엄마도 빨리 장모님한테 가서 사과해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까 이혼 얘기는 그냥 넘어가자. 어? 내가 달라진 모습 제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니? 보여줄 테니까. 응?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잘난 줄만 알고 너무 기고만장했다. 우리 아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다며. 나도 앞으로는 눈치 빠르게 굴게. 애초에 며느라가 네가 다 해준 거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모질게 굴었겠니? 미안하다. 저희 친정엄마요?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엄마가 고생한 것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자식 새끼 시집장가 다 보냈다고 이젠 용돈만 받아 살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선 장사하시면서 본인 돈 아껴 쓰시면서 자식들이 준 돈 하나같이 다 모으고 계신다고요. 나중에 손주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고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생선 판답시고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시면 안 되죠. 어머님은 제가 드린 용돈으로 여행 다니고 쓸데없는 거 사시면서 펑펑 쓰시잖아요.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저에게 아주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저에게 애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혼만큼 안 된다고 박박 우기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용서를 해줄까 고민을 잠시 하기도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알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사돈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다니까. 아니 그리고 너무 어른을 몰아세우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니? 어머님의 그 한마디로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요, 절대로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돈 아끼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고요. 어머님이 돈을 아낀다고 해서 저에게 뭐 득이 되는 게 있기에 하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께 꼴값 떤다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앞으로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의절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어떻게 한 가족인데 얼굴도 안 보고 살 수가 있어? 왜 없어요?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여보, 당신도 정해. 이제 나도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봐주겠으니까 딱 결정하라고. 앞으로 어머님이랑 의절을 하고 안 보고 살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랑 평생 천년만년 얼굴 보고 살면서 나랑 이혼을 할 건지 둘 중 하나 무조건 정해. 뭐야? 아니 우리 아들한테까지 어떻게 그런 말을? 설마 너 나랑 의절할 건 아니지? 엄마,
솔직히 엄마가 장모님께 그런 말을 한 거 너무나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우리 마누라를 택해야지. 앞으로 엄마랑 얼굴 보고 살 날보다 마누라랑 살 날이 훨씬 긴데 엄마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랑은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사는 쪽을 택할래요. 뭐라고? 아니 너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아이고 얘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겠다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연도 끊어놓을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의절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팔자는 엄마가 꼰 거지. 나도 당연히 내 가정을 먼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몰라.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게 잘못이야.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저도 가방을 챙겨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남편 눈치는 있는 건지 제 뒤를 졸졸 쫓아나오더라고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이 나를 버리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질질 짜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부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저희 집을 찾아와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처음에는 원망조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눈물을 훌쩍이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가 아주 원맨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줄기차게 쫓아오는 것도 며칠이면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은근히 끈질기게 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의절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로 용돈이며 뭐며 전부 보내드리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신 이후에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연금이라는 게 뭐 대단하기나 한가요?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제 용돈으로 연명을 했던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의절 선언을 한 뒤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에 열이 받은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망언을 뱉었냐고 잔소리를 하다가 확 그냥 내쫓아 버리신 거지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들어서 알게 된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 대문을 매일같이 두드렸던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지요.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오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주 열이 받아서 그 여편네를 쫓아내버렸다. 나도 이혼해버릴 거야. 평소에 그 여편네가 생각 없이 한 말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었는지 몰라. 매번 그렇게 바가지만 긁어대더니 결국 아들이랑 의절하는 이 사달까지 내고 앉아있어. 나도 이제는 남남 선언했다. 의절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까지 모른 척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이혼하고 남남되면 우리 사이는 그렇게 나쁘게 흘러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다. 그래서 말인데 나에게 다시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랑 이혼을 하실 테니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어디 가서 지내시고요? 그거야 내 알 바가 아니지. 내가 그 여편네랑 그동안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람이 조금 경솔해야지. 매번 말끝마다 경솔한 짓거리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나마 아들 부부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는데 너희가 의절한다는데 굳이 내가 참고 살 필요가 있겠어? 이참에 나도 제대로 남남되는 거지. 어디 가서 지내든 말든 앞으로 고생 좀 할 거다. 뭐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의 태도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랑 의절을 한 마당에 시아버지까지 의절을 하고 지낼 수는 없어서 용돈 좀 보내달라는 시아버지께 은근히 시어머니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간섭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용서할 마음 없고 받아줄 마음도 없다고 말을 했지요. 시아버지도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가족들에게 손절을 당하고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궁핍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여기서 더 사이다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 친정엄마가 오빠네랑 연락도 자주 하고 부산으로 오가며 잘 지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빠네도 정신을 차린 건지 큰 삼촌네가 뭐라 하든 말든 친정엄마께 금전적으로 상당한 보탬이 되어주셨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뒤늦게 운전면허를 따셨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오빠가 아주 비싼 차를 사준 거예요. 차는 무조건 튼튼한 차를 타야 사고가 나더라도 몸이 덜 상한다면서 튼튼하기로 엄청 유명한 외제차를 떡하니 사서 친정엄마 집 앞으로 선물을 한 거죠. 우리 친정엄마 입이 귀에 걸렸는데 그 차를 끌고 시장통에 생선을 팔러 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줌바 댄스를 배우러 다니실 때만 운전을 해서 다니셨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내렸는데 아이 글쎄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줌바 댄스 배우러 다니는 건물 청소부로 취직을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데다가 부끄럽기까지 하니까 바로 숨어버렸는데 이미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본 거죠. 뭐 아는 척하기도 껄끄러우니까 차문 잠그고 줌바 댄스 하러 가셨다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슬쩍 보니까 땅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길래 마음을 좀 곱게 쓰고 살지 천년만년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멍청한 시어머니 제발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사람 안 변한다고 얼마나 제정신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야 나중 되면 알겠죠? 저는 앞으로 우리 친정엄마와 제 가족들만 딱 챙기고 살랍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속으로 참지 마시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세요. 저처럼요. 그래야 속에 화가 쌓이지 않고 화병도 나지 않는 거랍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하네요. 앞으로도 속 시원한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